브렉시트로 파운드가 30% 폭락한 올해 옥스퍼드 명문 사립학교 윈체스터 칼리지는 6개월간 준비한 파리 수학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5,000파운드 부족한 예산 앞에서 절망하던 마이클 톰슨 교사에게 한국관광공사의 긴급 지원 제안이 들어왔죠. 삼성폰이나 만드는 아시아 후진국에서 뭘 배우냐며 거센 반발을 보이던 17세 학생들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3시간 지연과 고장난 시설로 굴욕을 당한 후에야 마지못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1시간 뒤 인천공항에서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영국보다 10배 빠른 무료 와이파이, 로봇 안내원,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까지. 과연 이 영국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귀국 후 차라리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충격 발언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감동적인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작은 한마디가 큰 힘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윈체스터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52세가 된 지금까지 2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올해만큼 절망적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파리 수학여행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경제사를 설명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랑스 혁명의 경제적 배경을 다루며 라데팡스 금융가에서 유럽 경제의 현재를 보여주려 했죠. 학생들과 함께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가 30% 급락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원래 예산으로는 15,000파운드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이사회에서는 경제위기 시대의 사치성 여행은 불가능하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6개월간 함께 세운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컴퓨터를 켜자마자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온 긴급 지원 제안이었어요. 브렉시트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 교육기관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제안이 올까?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진심이 담긴 제안이었어요. 파리 여행 예산과 거의 동일한 비용으로 서울 7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였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학여행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가거나.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이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야. 교장 선생님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아시아 국가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비록 계획했던 파리는 아니지만 아마 예상치 못한 배움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제임스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파리 대신에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렇다. 예산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죠? 에밀리가 비꼬듯 물었어요. 삼성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인데. 다른 학생들도 거들었습니다. 김치 냄새 진짜 심하다던데. 공기도 안 좋다고 하던데. 아시아 나라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올리버의 말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래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배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나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얘들아, 선입견 없이 한번 가보자.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소피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가긴 가겠지만 기대는 안 해요. 파리였으면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에펠탑도 볼 텐데. 찰리가 아쉬워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제임스 어머니였어요. 톰슨 선생님, 제 아들을 왜 아시아로 보내려는 거예요? 안전한가요? 목소리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안전합니다.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예요. 하지만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음식도 맵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전화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에밀리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한국이 영국 학생들이 가볼 만한 나라인가요? 교육적 가치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고.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뭘 배워요? 차라리 여행을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후 수업 시간에 다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구나. 당연하죠. 올리버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걱정돼요. 정말 갈만한 곳인지. 그때 평소 조용했던 루시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정도. 그것도 별로 관심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그저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는 서유럽과 미국뿐이었죠. 알겠다. 그럼 한국에 가서 우리의 편견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과연 내가 학생들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가는 걸까?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요? 소피아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브렉시트 이후 인력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평소 30분이면 끝날 체크인이 2시간째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공항 시설이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터미널 안이 찜통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국 최고 공항이라면서. 찰리가 불평했습니다. 화장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절반 이상이 고장 상태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이런 데서 어떻게 용변을 봐요? 보안 검색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2대가 고장나서 한 줄로만 검색하고 있었어요. 1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상황 정상인가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공항이 이 정도라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25년간 수학여행을 다니면서 히드로 공항이 이렇게 엉망인 건 처음 봤거든요. 브렉시트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대기 중에 올리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 공항도 이럴까요? 잘 모르겠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럼 정말 최악이겠네요. 루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이 3시간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3시간이나요? 해리가 소리쳤어요. 항공사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항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출발이 지연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시간을 뭘로 보는 거야? 처음부터 여행이 이 모양이네. 저는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자.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만약 한국공항도 이런 식이라면 어떡하지? 학생들이 더욱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대기 중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나라도 이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더 심할 것 같은데. 맞아요. 소피아가 거들었어요. 아시아 나라들은 인프라가 별로라고 하던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어떨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했어요. 영국의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후진적이라는 사실. 3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이미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진짜 한국 도착하기도 전에 지쳤다. 찰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착할 곳은 어떨까? 오늘 겪은 굴욕보다는 나을까? 11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지쳐서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걱정했습니다. 혹시 더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거든요. 시원해요. 소피아가 깜짝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히드로 공항의 찜통 같은 더위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여기 진짜 깨끗하네요. 루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공기질, 온도, 습도까지 모든 게 숫자로 나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로봇 안내원이었습니다. 키 150cm 정도의 하얀 로봇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거 봐요. 로봇이 영어를 해요. 찰리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제임스도 입을 벌린 채 로봇을 바라봤어요. 발음이 완전 자연스러운데? 히드로 공항에도 저런 거 없잖아요. 입국 심사장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게이트가 있어서 여권만 스캔하면 몇 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2시간 넘게 줄 서서 기다렸던 게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에밀리가 놀라워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올리버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와, 다운로드 속도가 기가급이에요. 영국의 10배는 빠른 것 같은데.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영국에서는 공항 무선 인터넷이 유료인데다가 속도도 느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료로 이런 속도를 제공한다니.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 짐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벨트로 나왔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짐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정말 한국이 맞아요? 해리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학생들이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변기에 비데가 달려 있어요. 자동으로 뚜껑이 열려요. 센서로 작동하는 수도꼭지.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작동하는 첨단 시설들. 히드로 공항의 고장난 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공항을 나가는 길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내판의 영어 번역이 완벽했어요. 문법 실수 하나 없이 자연스러운 영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일본이나 중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소피아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나 봐요. 이 정도 시설이면.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걸까? 이 모든 시설들이 정말 일상적인 건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에밀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를 위한 특별 서비스인 건 아니에요? 관광객들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주변을 보니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시설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거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올라타면서 올리버가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이 아이들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루시가 기대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고속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히드로공항에서의 혼란이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이 시작되는구나. 과연 이 놀라움이 계속될까?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체험한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런던 지하철의 낡은 시설과 잦은 고장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지하철로 이동할 거야. 가이드가 말하자 학생들이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지하철이에요? 런던처럼 냄새나고 더러울 텐데. 에밀리가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시원한 냉방이 우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규모에 모두가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역이에요? 찰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는 마치 지하도시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상점들과 카페, 레스토랑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의 어둡고 습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었습니다.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완벽했어요. 와, 휠체어 타신 분도 불편함 없이 다니실 수 있겠어요. 루시가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강장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어서 완전히 안전했고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까지 정확한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2분 37초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말 정확한지 재어볼까요? 제임스가 휴대폰 타이머를 켰어요. 정말로 2분 37초 후에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초 단위까지 정확했어요. 런던에서는 약 5분 후라고 표시되면 실제로는 15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말이에요. 열차 안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좌석은 푹신하고 깨끗했으며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문마다 화면이 있어서 다음 역 정보와 환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무선 인터넷도 완벽하게 잡히네요. 올리버가 놀라워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승객들의 질서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는 정말 다르네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는 도서관 같아요. 가장 놀라운 일은 홍대 입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다가 바로 다시 켜졌어요. 2초도 안 되는 순간적인 정전이었죠. 그런데 그 직후 역무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의 정전으로 불편을 드렸습니다. 모상으로 교통카드에 크레딧을 충전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2초 정전에 보상을 해준다고요? 해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각자의 교통카드에 1,000원씩 충전해줬어요. 런던에서는 지하철이 몇 시간씩 멈춰도 사과 한마디 없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서비스네요.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신기했어요. 각 호선이 다른 색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환승역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안내도 완벽했어요. 런던 지하철 노선도보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편리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여러 층으로 연결돼 있어서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계단만 있는 런던 지하철역들과는 대조적이었죠. 명동역에서 내릴 때 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거 완전 미래 같은데요? 영국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철학이구나. 모든 시설이 사람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올리버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지상으로 올라와서 명동 거리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지하와 지상이 완벽하게 연결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정말 시민들을 생각해서 만든 도시 같아요. 루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구나. 효율성과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에 가이드가 제안했습니다. 한강 야경을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밤에 봐야 해요. 학생들은 피곤해했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밤에 서울은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에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친구들이 치킨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소피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치안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젊은 여성들이 새벽 시간에도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나다니는 거 상상도 못하는데. 에밀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가 봐요. 한강 다리들이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반포대교에서는 음악에 맞춰 분수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 같았어요. 우와, 이거 완전 축제 같은데요? 찰리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배가 고파진 거예요.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치킨 시킬까요? 24시간 배달돼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새벽 1시에 치킨 배달이라니. 정말요? 이 시간에도 배달이 돼요?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이드가 휴대폰 앱으로 주문하더니 말했어요. 30분 후에 도착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런던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새벽 1시에 배달이라니. 정말로 30분 후에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어요. 웃으면서 치킨을 건네주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올리버가 한 입 먹어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치킨이 나올 수 있죠?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24시간 도시거든요.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루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새벽에도 편의점이 열려 있고 지하철 막차 시간까지 연장되고 배달도 되고 도시 전체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언제 자는 거예요? 해리가 궁금해했어요. 새벽인데도 길에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신기했어요. 새벽 2시인데도 명동거리에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에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런던의 밤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새벽 3시에 찜질방 체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피곤해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니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24시간 내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우나, 수면실, 심지어 게임방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며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소피아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모든 게 다 있네요. 새벽 4시에 나와서 편의점에 들렀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24시간 내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인가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밤 문화가 신기하시겠네요. 영국은 일찍 문 닫는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런던은 밤 9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어땠어? 완전 다른 세상 같았어요. 찰리가 먼저 대답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안전성이 충격적이에요. 새벽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다니. 해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철학인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런던의 밤은 두려움이지만 서울의 밤은 안심이구나.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동료 교사인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큰일이야. 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급하게 인스타그램을 확인해봤어요. 학생들이 어제 한강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올렸더라고요. 소피아가 올린 글이 가장 화제였어요. 새벽 1시에 치킨 배달받아서 한강에서 먹는 중.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에밀리는 찜질방 영상을 올렸고 제임스는 24시간 편의점 체험을 공유했어요. 루시의 게시물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도시. 진짜 선진국은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댓글들이 문제였어요. 한국 정부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어. 일주일 체험으로 뭘 안다고 그래? 저건 다 쇼야. 관광객들한테만 그런 거지. 더 심각한 건 영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우리 학생들의 소셜미디어를 다루더라고요. 윈체스터 칼리지 학생들의 한국 찬양,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체험으로 한국을 과도하게 찬양하는 이들 학생들의 모습이 우려됩니다.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홍보 전략에 현혹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톰슨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한국이 영국보다 낫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들 봤는데 너무 편파적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전화는 올리버의 어머니였습니다. 제 아들이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영국 지하철이 후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거기서 뭘 보여준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학생들이 본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는 거죠? 아침 식사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 너희들 소셜미디어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본 게 사실인데요. 제임스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에밀리도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직접 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소피아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실시간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 네. 인스타그램 생방송이요. 영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서울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더 큰 논란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가 강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싫어요.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오후 명동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런던 여러분. 지금 한국 서울에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짜다. 세팅된 거야. 한국 정부가 돈 줬지. 일주일 관광으로 뭘 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지하철 시설들을 보세요.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 서울 모습입니다. 에밀리는 새벽 시간대의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밤까지 기다렸어요. 지금 밤 11시입니다. 여자인 제가 혼자 걸어 다니고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위험한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 평화로워요. 올리버는 편의점에서 24시간 서비스를 보여줬어요. 지금 새벽 1시인데 모든 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직원분도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생방송이 3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시청자가 5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댓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깨끗하네. 저 시설들 진짜야? 진짜 아니고 우리 런던 지하철이랑 너무 다른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루시가 지하철에서 2초 정전 후 즉시 보상받는 장면을 보여줬을 때였어요. 여기 보세요. 2초 정전이 있었는데 바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영국 시청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 우리는 지하철 고장나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국 언론도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윈체스터 칼리지 학생들의 생중계로 본 서울의 진실.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생중계를 통해 본 서울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공공 인프라의 수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들도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맞았네. 우리가 너무 편견이 있었나 봐.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날 밤 올리버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생방송 봤어요. 제가 아들을 의심한 게 미안하네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진실이 이긴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학생들의 용기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제임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영국에 돌아가면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영국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말 이 일주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 현실이 다시 시작됐어요. 여전히 고장난 에어컨, 긴 대기줄, 비효율적인 시스템.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영국의 현실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요.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에서는 10분이면 끝났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는 그냥 받아들였던 영국의 비효율이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된 거죠. 학교에 돌아오니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 있었어요. 윈체스터 칼리지 한국 수학여행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청.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교육부 관계자가 학교에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신사분으로 진지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학생들의 한국 체험이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생방송을 통해 보여준 서울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네,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편견을 극복한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교육 과정에 아시아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윈체스터 칼리지의 한국 수학여행을 모델 케이스로 삼고 싶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징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교육부 정책의 롤모델이 된 거였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제임스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에밀리는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올리버는 한국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루시였습니다. 원래 조용했던 아이인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영국 내 다른 학교들에서도 한국 수학여행을 신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튼 칼리지, 해로우 스쿨 같은 명문 사립학교들까지 문의가 왔습니다. 윈체스터 칼리지의 한국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가장 뜻깊었던 건 6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영국방송공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온 거예요. 교육혁명 한국이 영국 학생들을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거였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의 답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뭐야? 제작진이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겸손함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멋진 곳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제임스는 더 구체적으로 답했어요. 영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처럼 시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 발전에도 더 투자해야 해요. 에밀리의 답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르다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한국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은 나라였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반향이 컸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사설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 고립된 영국이 다시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평가했어요. 타임스는 편견을 극복한 젊은 세대가 영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1년 후 윈체스터 칼리지가 한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일이었어요. 서울의 한 명문고와 정기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당신이 시작한 일이 우리 학교뿐 아니라 영국 교육계 전체를 바꾸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영국-아시아 교육교류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영국 학생들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학여행을 떠나요. 얼마 전 제임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2년 전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영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에게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에밀리는 영국방송공사에서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고 올리버는 한국 기업의 런던 지사에 취직했어요. 그날 브렉시트로 절망했던 제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떠난 한국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회 말이에요.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며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교훈이 지금 영국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한 사람씩, 한 학교씩. 변화는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